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8번에서 21번 문학 고전소설 낙성비룡 봅시다. 낙성비룡. 요 주제는 영웅 이경모 경작의 고난 어떤 극복과 승리 봅시다. 네, 아까 읊던 글을 들으니 큰 뜻을 품었음이 분명한데 나를 속이지 마라. 잠결에 읊은 것이 무슨 뜻이 있겠소. 말하기 싫으니 가겠소. 일어나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양자윤이 잡아 앉혔다. 내 비록 어린아이나 이해를 모르는구나. 어?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찌 그리 버릇이 없이 구느냐. 목동이 무슨 얘를 알겠소. 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경작이 머리를 헤쳐 쓸고 보니 흰옷을 입은 어른이 머리에 갈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채를 잡고 왼손에는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흰 수염이 가슴에 늘어졌는데 골격이 맑아 마치 신선 같았다. 경작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러한 사람 없었으니 이 사람이 뭔가 있는 늙은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제가 대인의 기상을 보니 봉황이 그려진 궁궐의 전각 위에 호를 받들 기질이요. 구중궁궐의 신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재주와 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이유로 갈건과 평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니십니까? 양자윤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 말이 우습구나. 뒤늦게 공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내 승상 양자윤을 아느냐?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지책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다니 얼굴 보기를 좀 하는구나. 아까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보는 눈이 없지만 평생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 너를 보니 결코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지은 글이 틀림없이 이 뜻이 있는 듯하니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물어보시니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작은 3살에 부모를 잃고 유모에게 맡겨졌다가 7살에 유모가 죽자 의지할 데 없어 승우의 집 머슴이 된 사연을 이루고 동족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제 분묘가 제 부모의 분묘입니다. 저 분묘가 제 부모의 분묘입니다. 경작이 말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니 양자윤이 슬퍼 탄식하며 말하였다.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떤 영웅 호걸이 많다 하나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속절없이 14봄을 지었습니다. 지내었습니다. 14봄을 지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청할 말이 있는데 받아들이겠느냐. 들을 말씀이면 듣고 못 들을 말씀이면 못 듣는 것이지 미리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낙성비룡.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위로 셋은 결혼을 하고 막내만 남았다. 막내딸의 나이가 14인데 결혼할 때가 되어 제법 아름다우나 현명한 군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제 너와 내 딸이 쌍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할 수 있느냐? 경작이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어르신의 따님은 재상의 천금과 같은 소자로 존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상민의 집의 종인데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숙녀라면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중력 부분 줄거리. 경작은 양자위의 사위가 되지만 그가 죽자 처가에서 쫓겨난다. 거리를 떠돌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 자신이 가진 전부인 은자 300냥을 준 후 하룻밤 신세를 질 집을 찾게 된다. 서당의 촛불이 휘황하고 누각이 기이하여 세상 같지 않았다. 백의 노인이 당상에 앉아 있는데 맑고 기이하여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
경작이 다가가 계단 가운데에서 예를 취하였다. 노인이 팔을 들어 인사하며 말하였다. 귀한 손님이 저녁을 못 하셨을 것이니 밥 한 그릇 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작이 감사히 여겨 말하였다. 궁한 선비가 길을 잘못 들어 귀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대접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작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작은 일에 감사하려 합니까? 그러고 나서 동자를 불러 말하였다. 귀한 손님의 양이 매우 많아 보이니 밥을 한 마를 짓고 반찬을 갖추어 내어오라. 경작이 처음 보는데도 내 양이 많은 줄을 아니 슬기로운 어른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동자가 식반을 가져 오는데 과연 말밥이 푸짐하고 산채가 정결하면서도 맛있었다. 하면서도 많았다. 경찰이 저물도록 줄였던 까닭에 밥술을 크게 떠서 먹었다. 노인이 말하였다. 양에 차지 못할 터인데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경작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주신 밥이 많아서 소생에 넓은 배를 채웠으니 그만하십시오. 그대는 양이 적군요. 나는 젊어서는 이렇게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큰 적선을 하여 깊이 감동하였소. 경작이 노인장이 이렇듯 신기한 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의아해 마지 않았다. 어르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가난하여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대인은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않소.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양식 없이 어찌 다니려 하는 것이오. 이처럼 얻어먹으면 못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의 말이 사정에 어둡구려. 나는 마침 그대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의 먹는 양을 알겠소. 나는 그대의 성명을 알거니와 그대는 나의 성명을 알아도 부질없으니 말을 하지 않겠소. 그대는 그렇게 떠도느니 평안히 거처하며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것은 무익하오. 낙양 땅 청운사가 평안하고 조용한데 그 절에 중이 의롭고 부유하여 어려운 선비를 많이 대접하였다오. 그리로 가서 몸을 편히 하고 공부를 착실히 하시오. 노자가 없으니 노부가 간단하게나마 차려 주겠소. 말을 마치고 문득 베개 밑에서 돈 내 꾸러미를 내게 내어 주었다. 이 정도면 가는 길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오. 청운사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외다. 경작이 살해하는데 노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300여 냥 은자는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도리어 내냥 화폐를 살해하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여행의 피로로 노곤할 것이고 본래 잠이 많으니 어서 자고 내일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내일 부어놓은 차를 마시고 가시오. 후일 영화를 이루고 부귀할 것이니 미리 축하하오. 경찰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르신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으니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그러지 않을 것이니 의심치 마시오. 경찰이 의심스러웠지만 여러 날 고생한 탓에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다. 동방이 밝은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막 일어나 보니 곁에 돈과 차 한 종지와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이 있을 따름이었다. 웅장한 누각은 없어지고 편한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노인의 자취가 없어 신선인가 의심하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종이를 펼쳐보았다. 장인 양공이 사랑스러운 이서방에게 붙인다. 노부가 세상을 버린 뒤 너의 몸이 항상 괴롭구나. 떠나가는 길에 행랑마저 사람에게 적산하고 밤늦도록 숙소를 찾지 못하여 배가 고픈데도 행랑을 아쉬워 않는구나. 마음이 크고 덕이 넓어 사람을 감동케 하니 푸른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내 너를 위하여 하늘에 하루 말미를 급하게 구하였다.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고 차를 마시고 빨리 떠나라. 경작이 편지를 다 읽고 크게 놀라고 슬퍼 눈물을 흘렸다.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차 종지를 거두어 돈을 허리에 찼다. 옛일을 생각하며 어젯밤을 떠올리고는 슬픔을 금치 못하여 돌 위에 어린 듯이 앉아 있었다. 한바탕 부는 바람에 종이와 차 종지가 간데없고 다만 공중에서 어서 가라는 소리만 들렸다. 경작이 이 공중을 향해 두 번 절하고 떠났다. 작자면상 낙성비룡. 낙성비룡. 고전시가 문학 22번 24번 고전시가 감민가요. 봅시다. 예, 감민가 봅시다. 감민가 주제가 이제 부조리한 현실 비판. 이거 봅시다.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요상으로 볼짝 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리 길을 하루 가니 몇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을에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 이거늘. 본토 군정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간들 면할 손가. 차라리 내 살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아 7, 8월에 삼을 캐고 9, 10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력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홍원 장사꾼 돌아가며 잠매할 때 후왕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소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폐옥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전가사변하온 후에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감관 유사장의 체지나면 체면 모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함으로 군사 강등되었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 나니 좌우전후 많은 일 차차 충군되었구나. 누대봉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형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한 몸 신역 삼냥 오전 돈피 두장 의법이라.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0냥 해마다 맞춰 문이 석숭인들 당할 소냐. 중약.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 들어보게. 북청 부사 뉘실런고 성명은 잠깐 잊어 있네.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 도망 원한 풀어주네. 부대초관 모든 신역 대소 민호 나누니 많으면 닷돈 푼수 적으면 서돈이라. 이늪 백성 이 말 듣고 남부 여대 모여드니 군정호 없어지고 민호 점점 들어간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신역 북청같이 하여지라. 감령에
의송 보냈더니 본읍 맡겨 제사 맡은 본관아에 붙여온즉 불문 시비 올려 매고 곤장 한번 맞단 말인가. 천신만고 놓여 나서 고향생에 다 떨치고 인근 친구 하직 없이 불호 휴유 한밤중에 후칠은 길 비켜두고 금창령을 뛰어 허위 넘어 단천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그 아닌가. 좋은 거처 다 떨치고 모든 가속 보전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 기묘하올소냐.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들르시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부모 임금님께 올리리라.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고갯길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 정도로 모자라리. 날 저물고 갈 길 뭐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간민가. 이거 유리하는 간민을 본 생훈의 말, 생훈의 제안에 대한 간민의 반박, 간민의 소원과 작별 인사. 군요. 또 넘어갑시다. 목넘이 마을의 개. 목넘이 마을.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설화적인 성격의 소설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개 신둥이와 그 개를 도망치게 도와준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순환을 암시하는 한편 휴머니즘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나아가 전해주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제 신둥이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의 순환과 강인한 생명력, 생명에 대한 외경심. 여기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본문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서간도로 이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에 위치한 목넘이 마을에 또돌이게 신둥이가 나타난다.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로 몰아 동네 개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가 신둥이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잡아먹고 신둥이도 잡으려 든다. 동네 사람들은 방앗간에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개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에 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갓난의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의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그 누구야 그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가난의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 반이 외달에 하는 것은 동장 내 절가였다. 그러자 저편 어둠 속에서 궁금한 듯 큰 동장에 어떻게들 됐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투에다. 절가의 말에 크고 작은 동장이 한꺼번에 지르는 목소리로 파투라니 하는 소리에 이어 큰 동장이 이리로 걸어오는 목소리로 틈새를 낸 놈이 누구야 하는 결란 소리가 들려왔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옆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좀 뒤에 역시 큰 동장의 결란 목소리로 늙은 것은 되져야 해 하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뒤 가을도 다 끝나고 이제 곧 겨울 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가난이 할아버지는 서산 너머의 옛날부터 험한 곳이라고 해서 좀처럼 나무꾼들이 드나들지 않는 따라서 거기만 가면 쉽게 나무 한 짐을 해올 수 있는 요 꼴로 나무를 하러 갔다.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 옆에 눈을 준 갓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뭉켜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범의 새끼나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의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앙상하니 뼈만 남아가지고. 가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 께로 가까이 갔다. 5마리인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20날이 날은 넉넉히 됐을 성싶었다. 그러자 가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들어 있는 5마리 강아지 속에는 틀림없이 누렁이가, 검둥이가, 바둑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응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궂어 배는 반백의 텁석 뿌리 속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좀 만에 그곳을 떠난 갓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예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기 말리라 마음먹었다. 이것이 내 중학 2, 3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에 있는 목노미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와 김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에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한 이야기다. 갓난이 할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나가는 도중 벌써 수삼년 전 일이라 이야기의 앞뒤가 뒤바뀐다든가 착오가 있으면 서로 바로잡고 빠지는 대목은 서로 보태가며 하는 것이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여골에서 강아지를 본 뒤로부터는 한층 조심해서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무하러 가서는 이 강아지들을 보는 게 한 재미였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범벅이었으나 그 부스러기를 집안 사람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주 강아지가 밥을 먹게쯤 되었을 때 갓난이 할아버지는 집안 사람들 보고 아무곳 아무 개한테서 얻어오는 것이라며 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내려왔다. 한 동네 곱단이네도 어디서 얻어준다고 하고 한 마리 안아다 주었다. 그리고 요골에서 그냥 갈 수 있는 절골 사는 개 아무개네도 한 마리, 서재골 사는 아무개네도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5마리를 다 안아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 끝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그 신둥이의 증손녀라는 말과 원체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증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 크고 작은 동장내 두 집에서까지도 요새 자기네 개가 낳은 신둥이 개의 고손자를 얻어갔다는 말도 했다. 홍수는 목넘이 마을의 개.
수필 봅시다. 예, 최승호의 북어 봅시다. 북어. 일단 뭐 주제가 이제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성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다. 가계에 진열된 북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북어를 통해서 무기력한 현대인을 비판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화자 자신. 현대신이어 봅시다.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에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의 북어. 현대인에 대한 비판. 그죠? 삶의 방향성이 없다. 그 다음에 나 물증.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반성. 수족관의 모습을 드러낸 폐허의 내력. 폐허와 견주어 본 인간의 모습 봅시다. 폐허 물증. 아프리카 탕가니카호에 산다는 폐허는 학명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소리로 진화하지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물이 있으면 나가미로 숨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날까지 살아 어느 날 우리나라의 수족관의 그 모습을 불쑥 드러냈다.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여. 뻘 속에서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 그렇다면 30억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진화하지 않겠구나. 깨끗하게 섞지도 못하겠구나. 폐허와 견주어 본 인간의 모습 봅시다. 수필이네요. 현대 수필. 명태에 관한 추억. 명태의 담백함과 썩은 명태를 보기 어려운 이유.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 명태의 다양한 쓰임. 명태와 가을무의 어울림. 봅시다. 생선은 비린 만큼 교만하다. 비린 생선들은 비린 그의 개성을 우선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맛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명태의 맛에 대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는다. 줏대도 없는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줏대 없는 그 본성 자체가 그의 줏대인 것이다. 나는 여태껏 썩은 명태를 보지 못했다. 오늘날의 명태 말고 냉동산업과 운송 여건이 불비한 시절, 동해안에서 태산준령을 넘어 충청도 산읍 오일장에 어물전까지 실려온 명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하다. 명태는 썩지 않는 철에만 잡히기 때문이다. 명태는 바닷물이 섭씨 1도에서 5도가 되어야 산란을 하러 북태평양에서 동해로 떼지어 내려오는데 그때가 명태의 어획기다. 부패의 철을 비켜서 어획기를 설정한 주체는 어부가 아니라 명태이다. 가급적 죽음을 부패시키지 않으려는
명태의 의지가 진화된 결과로 보고 싶다. 어차피 그물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회유성이 운명일 바에는 죽음을 부패시켜 가지고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의 손길에 뒤채이며 어물전의 천덕꾸러기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게 명태의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얼마나 생선다운 고결한 결론인가.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다.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말이다. 명태가 들으면 무슨 소리야, 썩으면 썩은 것이지 하고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부패 직전의 살코기에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며 젖산을 발생시켜서 구수하고 단맛을 낸다는 요리학적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건 숙성을 뜻하는 것이지 부패를 잃은 말이 아니다. 자연에서 생선의 숙성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숙성을 보존하는 것은 기술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리사의 몫이지 준치의 몫이 아니다. 썩어도 준치란 말은 꼭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의 뻔뻔스러운 변명 같아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준치는 4월에서 7월까지 부패가 촉진되는 철에 잡힌다. 제 죽음도 선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주제에 썩어도 준치라니 명태에 비하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본성이다. 보릿고개가 준치의 어획이다. 배가 고픈 백성들은 준치의 어획을 고마워하며 먹었으리라. 어쩌다 숙성된 준치를 먹었을지 모르지만 대개 썩은 준치를 먹고 삶의 비애를 개탄하는 마음으로 짐짓 썩어도 준치라고 역설적인 감탄을 했을지 모른다. 얼마나 우리들의 슬픈 시대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감탄구인가. 명태는 무역으로 일관한 재생의 담백한 육질을 신선하게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명태는 제 속을 비워 창란젓과 명란젓을 담게 해주고 몸뚱이만 바닷가의 덕장에서 바닷바람에 말라 북어가 되고 대관령 넘어 눈벌판의 덕장에서 눈바람에 말라 더덕북어가 되었는데 알다시피 재상의 좌포로 진설되거나 고사상 떡시루 위에 실타래를 감고 누워 사람들의 국궁재배를 받는 귀물로 받들어졌다. 명태를 생각하면 언뜻 늦가을 텃밭에 황토 흙에 하반신을 붓고 상반신을 햇살에 파랗게 드러낸 채 서있던 청정의 조선무가 떠오른다. 그 순박 무구하고 건강하기가 관연한 산골 큰아기 같은 조선무가 없으면 명태의 담백한 맛을 살려 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산골 동네 텃밭에서 그 청정한 무가 가은에 담백한 맛의 진수를 보여주려고 뼈 무르면서 명태를 기다렸다. 순박한 무와 담백한 생선의 만남, 그야말로 산해가 진미로 만나는 것이다. 목성균의 명태에 관한 추억. 끝이네요. 예, 다음 거 넘어갑시다.